우리가 이어서 2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항공화물 운송장에 관한 설명이죠.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항공화물 운송장과 선화증권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것이냐, 이제 그거를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원본 3통과 다수의 부본이 발행된다. 그렇죠. 적어도 원본 3통 플러스 사본이 한 6부 정도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송화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송화인이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공사가 대신해서 항공화물 운송장을 작성해 주고 있죠. 그리고 기명식으로 발행돼서 비유통성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죠. 우리가 해상화물은 지시식으로 발행되는데 선화증권은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데 반해서 항공화물 운송장은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게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유가증권의 성격이 있다. 이거 맞는 건가요? 유가증권의 성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선화증권이죠. 그리고 항공화물 운송장은 단순한 화물 수취증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과 선화증권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창고에서 받으면 발행하는 수취식으로 발행된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이제 해상 손해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전손, 즉 현실적으로 실제로 전부 손해를 입은 것이 바로 이제 현실 전손이죠. 그래서 현실 전손은 화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상태로서, 그렇죠, 선박이 전소했다든가 아니면 해수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이 완전히 멸실돼서 상품의 가치가 없어진 것을 우리가 현실 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추정 전손은 현실 전손은 아니죠. 즉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현실 전손은 아니지만 정당한 위부의 통지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현실 전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맞는 표현인가요? 틀렸죠. 우리가 이제 추정 전손 하면은 반드시 같이 기억을 해야 할 단어가 위부라는 단어인데요. 위부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전손이 아니기 때문에 피보험 목적물에 남아있는 권리,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누구죠? 보험자한테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현실 전손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추정 전손의 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추정 전손에서는 위부의 통지를 하여야지만 우리가 현실 전손으로 전환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분손으로 처리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동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박과 화물의 동시에 위험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즉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어떤 거죠? 위험의 공동성이 있어야 된다. 즉 선박과 화물에 모두 위험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한쪽 이해 당사자의 안전을 위한 비용 지출은 공동훼손 비용이 아닙니다. 공동훼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훼손 행위가 합리적이죠. 그래서 합리적이어야 하며 선박이나 적하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는 공동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독훼손은 우리가 이제 공동훼손이 아닌 것을 보는 경우 우리가 단독훼손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의 목적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적인 손해에 대해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를 말한다. 그래서 해상 손해에 대한 답은 요새 추정 전손입니다. 추정 전손과 반드시 연결해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위부라는 거죠. 우리가 위부의 통지를 함으로써 추정 전손일 경우에 현실 전손에 전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부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분손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구간의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적용되는 요율로서 보통 일반 화물 요율에 대한 백분율, 할증이나 할인으로 결정되는 항공화물 운임은 어떤 거죠? 특정 구간의 특정 품목, 즉 품목 분류 요율을 합니다. 품목 분류 요율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거죠? 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답은 1번이죠. Specific, 우리가 이것을 SCR은 거죠?
특정 품목 할인율, 즉 특정 구간에 반복적으로 운송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운송을 촉진하기 위해서 할인해주는 이유를 우리가 SCR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벌크 유니타이제이션 차지는 단위 탑재 용기 운임, 즉 우리가 팔레트나 컨테이너 단위로 판매할 때 적용하는 운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카고 레이트는 우리가 뭐 CCR이나 SCR 이런 게 아닌 거, 가장 일반 화물 요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 차지는 뭐죠? 종가운임이죠. 종가운임은 어떤 거죠? 우리가 귀중 화물에 대해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산정하는 운임을 종가운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용어에 대해서 영문 명칭을 함께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는 이제 다시 항해용선 운송계약에 대해서 부정기선 중에서 항해용선 운송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시비더리지는 뭐죠? 선내 하역 비용. 선내 하역 비용을 이제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선적할 때는 용선자가, 양육할 때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FI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FI, FIO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F라는 것은 free를 의미하는 거죠. free라는 것은 부담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내 하역 비용과 관련해서는 누구 기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선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주가 free, 부담이 없는데 언제 부담이 없느냐? in이라는 것은 선적할 때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out이라는 것은 양육할 때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주가 우리가 선적할 때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FI죠. 그래서 양육 시는 선주가 부담하되 선적하는 것은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만은 표현입니다. 하역 시작일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running radius, 뭐라고 얘기하죠? 연속 정박기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용선자한테는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뭐 비가 와서 작업을 하지 못하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 공휴일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연속 정박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과 정박일에 대해서 계약상 정박일수를 경과할 때 용선자가 선주한테 지급하는 약정금은 디스패치 머니가 아니고 뭐죠? 디머리지죠. 디머리지라는 것은 정박기간을 초과하였을 때 용선자가 그렇죠, 선주한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것이 디스패치 머니, 우리가 조출료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출료는 어떤 개념이죠? 그러면 내가 약정한 정박기간보다 빨리 하역을 단축했을 때는 반대로 선주가 용선자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우리가 디스패치 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시험 문제. 그 다음에 4번은 운송계약에 따라서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선주는 그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래서 용선계약에 보시면 우리가 리언 클로즈라는 게 있습니다. 유치권 조항이라는 거죠. 운임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지불하지 않으면 선주는 화물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치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상 조건이 하역 가능한 상태의 날만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정박기간 표시인 방법을 우리가 weather working days, 뭐라 그러죠? 호천 하역일, 날씨가 좋아서 하역이 가능한 날짜, 호천 하역일 혹은 우리가 청천 하역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물류 보안과 물류 보안 문제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국제물류론에서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물류관리론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국제물류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테러에 사용되는 물품이 선박에 컨테이너에 숨겨져서 미국에 몰래 반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다. 즉 대미 수출 물품에 대미 수출 물품에 해당하는 거죠. 미국 관세청 직원을 해외 항구에 파견해서 위험성이 높은 화물을 미리 검사함으로써 미국행 화물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어떤 거죠? CSI죠. CSI.
이 CSI라는 것은 미국으로 가는 수출 화물에 대해서 관세청 직원이 그 상대국 항구에 먼저 파견이 돼서 위험 화물을 사전 검색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CSI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용선계약서인 젠콘, 우리가 이제 항해용선계약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폼을 우리가 젠콘 서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젠콘 서식의 기재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 이런 문제가 사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접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너무 뻔한 답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침착하시면 다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항 보시면 expected ready to load. 적재할 로드라는 거죠. 선적하다, 적재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적재할 수 있는 expected ready죠. 가능 예정일, 즉 맞는 표현이겠네요. 선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한 날짜가 언제냐? 본선에 선적 가능 예정일을 기재한다. 두 번째는 DWT, 우리가 DWT를 Dead Weight Tonnage라고 해서 재화 중량 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화 중량 톤수는 all told on summer road line. 여기서 summer road line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summer니까 하기죠. 여름철이죠. 하기, road line이 뭐죠? 만재 홀수선이죠. 만재 홀수선이라는 것은 선박이 물속에 잠겨있는 깊이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여름철에는 선박이 이 이상 잠기지 하지 말아라. 그 이상 선적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in metric ton으로 표기한다. 하계 여름철에 경화 홀수선을 기준으로 한 재화 중량 톤수를 메트릭 톤으로 표기한다. 틀렸죠? 어떤 표현이 틀렸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서머 로드 라인을 하기 만재 홀수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경화 홀수선이라고 명기를 했죠. 경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화 홀수선은 경화 상태의 홀수선, 즉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홀수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General average 뭐죠? 공동해서는 우리가 general average라고 얘기하는데 to be adjusted 해야 한다는 거죠. 보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adjust 한다는 거죠. 정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정산하는데 at, 우리가 at 하면 주로 장소가 나오겠죠. 어디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즉 공동해선의 정산 장소를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canceling date, 해약일이죠. 해약 선택권이 발생하는 날짜를 우리가 기재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brokerage라는 건 뭐죠? brokerage commission이라는 것은 중개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죠. 중개 수수료 and to whom payable, 이를 부담할 당사자를 기재한다. 다 맞는 표현이고요. 여기서는 2번에서 썸머 로드 라인을 이제 경화 홀수선이 아니라 하기 만재 홀수선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27번은 다음 상황에서 A가 이행해야 하는 관세법상 통관 조치는 A는 중국의 B로부터 플라스틱 주방용기를 구매해서 국내에 판매해서 부산항, 일단은 뭐죠? 중국에서 부산으로 우리가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운송 경로는 북경에서 홍콩을 거쳐서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구매자, 우리가 판매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서 수입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대신에 베트남에 있는 시와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베트남으로 바로 선적하고자 한다. 즉 우리가 중국에서 수입해서 부산을 거쳐서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통관은 뭐죠? 반송 통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송 통관은 어떤 물품이 잘못돼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통관이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해외로 내보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즉 우리가 중개무역이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중개무역이라고 하는데 중개무역에서 우리가 하는 통관을
반송통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기존의 운송계약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기존 협약 사이의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 한도를 줄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운송 구간을 아는 경우에는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어디에 따라 정산한다?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이게 뭐죠? 우리가 뭐에서 나오는 거죠? 이종 책임체계죠. 이종 책임체계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우리가 운송기간, 손해가 발생한 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상운송, 우리가 가장 긴 구간인 해상운송에서 발생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헤이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종 책임 체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은 보겠습니다. 전 운송 구간에 걸쳐서 모두 동일 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 이건 뭐죠? 동일 내용, 단일 책임 체계죠. 동일 내용의 책임을 복합운송인이 부담하는 형태로서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발생 장소나 운송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원칙, 동일 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 즉 단일 책임 체계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종 책임 체계, 그럼 단일 책임 체계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느냐? 이종 책임 체계를 뭐라고 그러죠? 네트워크 라이어빌리티죠. 첫 번째는 네트워크 라이어빌리티고요. 그 다음에 단일 책임 체계는 뭐죠? 유니폼 라이어빌리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무역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약정될 수 있는데, FOB, CIF와 같은 인코텀스 2010에 정형 무역거래 규칙이 포함되는 것은 어떤 조건이냐? 우리가 이제 무역 계약을 할 때는 뭐 가격 조건, 품질 조건, 선적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같이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인코텀스 2010은 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이제 인코텀스를 너무 원문에 치우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인코텀스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코텀스는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거냐면 무역계약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가격 조건, terms of price에 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100불에 판매하는데, 그럼 그 100불이라는 개념이 내가 상대방한테까지 갖다 주는 가격이냐, 아니면 우리 공장에서 수라해 가야 되는 개념이냐,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인코텀스죠. 그래서 인코텀스는 바로 가격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3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선화증권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부산에 소재하는 중개무역이죠. 중개무역 A가 일본에 있는 B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서 영국에 있는 C에 판매하고자 한다. 루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B로부터 B에서 중개무역 A에서 C로 가는 경로네요. 이를 통해서 동경에서 부산으로 물품을 반입해서 포장을 변경한다. 그래서 B가 어디죠? 어디에 있는 거죠? 1번이죠. 일본에서 우리가 한국을 거쳐서 다시 영국에 판매를 하는 중개무역 형태입니다. 그런데 A는, 이 중개무역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물품에 대해서 송화인과 수화인, 통지처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 싶죠. 왜 그럴까요? 중개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원래 수출자와 원래 수입자가 다이렉트로 알게 되면 당연히 중개무역자를 배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개무역업자들이 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단 일본에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업체가 슈퍼가 되고 한국에 있는 A라는 업체를 컨사인으로 해서 오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무엇을 바꾼다? 슈퍼와 컨사인이 노티파이를 바꿔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위치 빌, 연계선화 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위치라는 개념이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중개무역에서 첫 번째 원래 선적자가 나한테 보내온 선화증권을
바꿔서 다시 송화인과 수화인 통지인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스위치 PL, 연계선화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A 물품이 보관될 수 있는 관세법상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뭐죠? 세금이 보류되는 구역이죠. 즉 수입 물품이 통관되지 않은 그 상태로서 우리가 장치할 수 있는 구역을 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A 물품의 최초 선적지는 뉴욕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중국 상해예요. 근데 X선사가 해당 물품을 선적해서 부산항에 반입하였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죠? 중개무역이죠. 21회에서는 중개무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부산항에 양육해서 보세구역에 잠시 보관하는 거죠. 잠시 보관했다가 다시 환적해서 중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그런데 해당 물품이 컨테이너에 삭제되어 있고 FCL 화물이다. 우리가 해외에서 들어온 물품을 잠시 장치해 놓는 곳이 어디죠? 지정장치장이라고 합니다. 지정장치장.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룰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고 얘기하는데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우리가 헤이그 규칙을 개정한 의정서라고 할 수 있죠.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별도의 계약을 한다면 운송인은 화물의 선적, 취급, 선내 작업, 운송, 보관, 관리 및 양화에 간해 협약에서 규정한 의무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우리가 여기 있는 화물의 선적, 취급, 선내 작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과실이 있는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상업 과실 혹은 상사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운송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뭐죠? 책임주의죠. 책임주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업 과실과 상사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우리가 이번에 나온 가답안을 보면 답이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 과실이나 상사 과실에 대해서 운송인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면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운송인은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선박의 운항이나 관리에 관한 과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항해 과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장, 선원, 도선사의 행위나 혜택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상사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만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해상 운송인은 부당한 1호라는 것은 예정된 항로를 우리가 이탈하는 것을 1호라고 하는데 이 1호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항로로 항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호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인명이나 재산을 구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1호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표시한 통화 단위는 IMF SDR을 적용한다. 이제 가답안에서는 4번이 답으로 나왔는데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우리가 헤이그 규칙에서는 파운드 포장 단위당 100파운드를 책임한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이게 SDR로 적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답이고요. 협약에서 말하는 선박이라는 것은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일체의 선박을 얘기한다. 그렇죠. 우리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원문을 보시면 선박에 대해서는 any vessel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체의 선박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 룰스,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헤이그 규칙에 비해서 함부르크 규칙은 운송인의 책임 기간이 확대돼서 그렇죠. 헤이그 규칙에서는 태클 투 태클, 즉 우리가 선적에서 양하까지 책임을 부담했다면 여기서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죠? receipt to delivery, 우리가 인수에서 인도까지 책임의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헤이그 규칙에서 열거한 운송이나 선박의 면책 리스트가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모두 폐지되었다.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선주의 이익을 대변했다면 함부르크 규칙은 하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의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운송인의 책임은 모두 운송인의 면책이 폐지됐죠. 함부르크 규칙에 와서. 그래서 운송인 책임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규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 규칙에서는 지연 손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죠. 그런데 함부르크 규칙에서 지연에 대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헤이그 규칙에 비해서 함부르크 규칙의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이 인상되었죠.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헤이그 규칙에서는 포상 단위당 100파운드가 책임 한도액이었다면 함부르크 규칙에 와서 835 SDR 혹은 킬로그램당 2.5 SDR 중에서 큰 쪽을 적용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책임 한도액 또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헤이그 규칙에서 운송인 면책이었던 상업 과실을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우리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뭐라 그랬죠? 상업 과실 혹은 상사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이죠. 그래서 헤이그 규칙에서도 항업 과실은 운송인의 면책이 아니라 책임을 부담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화물을 수출함에 있어서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서류를 뭐라고 하느냐?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하는 서류 뭐죠? 마스터 비엘이죠. 마스터 비엘은 우리가 선사가 포워더에게, 마찬가지로 하우스 비엘은 뭐죠? 포워더가 화주한테 발행하는 비엘을 우리가 하우스 비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가 발행하는 거니까 이제 마스터 비엘이 답이 되겠는데요. 이런 어떤 항목인지 보겠습니다. 2번은 forwarders cargo receipt 뭐죠? 포워더의 화물 수취증이죠. 그 다음에 다음 리시트라는 뭐죠? 부드 수취증이네. 부드 수취증. 그 다음에 shipping request 선적 예약서, 선복 요청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험과 관련해서 별도의 계약이 없다. 우리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보험을 누가 부과할 것이냐. 이제 인코텀즈에서 보험을 반드시 부과해야 하는 것은 CIF 조건과 CIP 조건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부과할 것이냐. 매수인이 부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어떤 거죠? 매수인이 보험을 부과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인코텀즈의 D 조건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D 조건이라는 것은 양육지 인도 조건이죠. 즉 매도인이 위험 부담의 분기점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다 수익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D에 해당하는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보험을 부과할 필요가 없고 매도인이 자기 자신의 위험을 위해서 보험을 부과하겠죠. 그래서 여기 D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DAT, DAP, DDP죠. 그래서 기억 리얼 비읍, 기억 리얼 비읍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에 관한 설명, 선화증권의 수리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선장의 이름을 표시한다. 첫 번째부터 틀렸죠. 누구의 이름을 표시한다? 선화증권에는 운송인의 이름이 표시되는 거죠. 운송인의 이름을 표시하고 운송인, 선자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대리인에 의해서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선 적재 표시에 의해서 선적항에서 지정 선박에 본선 적재되었음을 표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컨테이너나 트레일러나 래시선에 적재된 경우에는 환적이 이행될 수 있다고 표기하는 선화증권은 수리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선화증권은 용성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없어야 하는 거죠. 이것도 맞는 거고요. 운송의 제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선화증권이거나 운송의 제외 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로 참조하고 있는 약식 선화증권도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복합운송증권의 약관 중에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약관은 무엇이냐? 본 약관은 FBL이 증명하는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1924년 제정된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선적국에서 법제화되어서 이미 발효 중인 나라에서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모든 해상 물품 운송과 내수 물품 운송에도 적용되고 또 그러한 규정은 가판적이든 상례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물품 운송에 적용된다. 갑자기 이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약관 문제가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지문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제 보기 항목을 보시면 너무너무 뻔한 내용이죠. 첫 번째, limitation of freight forwarder. forwarder의 liability 뭐라 그랬죠? 책임이죠. forwarder의 책임 제한. 관련이 없는 거죠. 두 번째, partial invalidity라는 거죠. 부분 invalidity가 부분 무효죠. 부분 무효 혹은 일부 무효. 이것도 관련이 없는 거죠. 리언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한번 본 내용이죠. 리언이 뭐다? 유치권이라죠. 유치권. 이것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걸 보시면 paramount clause, 우리가 바로 지상약관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지상약관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상약관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선화증권 이면에 첫 번째로 나오는 조항이 바로 지상약관이 되겠습니다.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라는 거죠. 재판 관할권, 이 재판 관할권 혹은 applicable law라는 건 중거법 이런 것은 주로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가 중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푸실 때 당황하지 말고 보기 문항을 보시면 너무 관련 없는 내용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3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냐? 선화증권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했어. 화물이 이제 먼저 도착했는데 우리가 BL이 없으면 화물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인수 지연에 따른 화물의 변질이나 보관료 증가 이런 것들을 다 부담할 우려가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LG. 수입화물 뭐라고 번역하죠? 우리가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라고 얘기합니다. 선화증권 서류보다 물건이 도착했을 때 그렇죠? 수입자가 화물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신용장에 발행은행과 수입상이 공동으로 배서해서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DO라는 것은 그야말로 화물 인도 지시서, 화물을 이것을 갖고 오는 사람한테 넘겨주라 라는 서류고요. SR 선적 요청서, 선복 요청서죠. 그 다음에 Mate Receipt, 아까 우리가 Shipmate가 누구라 그랬죠? 1등 항해사라 그랬죠? 1등 항해사가 발행하는 서류 Mate Receipt, 본선 수취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I는 뭐죠? 파손 화물 보상장이죠. 내가 클린 비엘을 발급받기 위해서, 파울 비엘의 경우에 클린 비엘을 발급받기 위해서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파손 화물 보상장, 내가 이것을 클린 비엘을 발급받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각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8번 지문에서 나온 서류는 바로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LG가 되겠습니다. 39번 소송과 비교한 상사중개, 이제 바뀌었죠. 소송과 비교한 상사중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송과 비교하여 볼 때 비용이 저렴하죠. 그 다음에 심리과정이나 판결문이 공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니죠. 우리가 상사중개의 특징은 뭐냐면 비공개죠. 비공개라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 집행될 수 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뉴욕 협약이죠. 뉴욕 협약에 의해서 중재 판정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는 답이고요. 단심제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어떤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단심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중재 판정의 결과에 따라서 무조건 불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3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항공화물에 적용되는 운임은 이제 무게. 우리가 운임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부피 무게와 무게를 비교해서 큰 쪽을 적용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차지어블 웨이트라고 합니다. 차지어블 웨이트, 이제 운임 산출 중량이라고 하는데요. 운임을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중량을 우리가 차지어블 웨이트라고 하는데, 차지어블 웨이트는 어떻게 계산해 볼까요? 일단 무게는 30kg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박스 사이즈를 보니까 80cm, 50cm, 60cm가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이 박스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부피 무게를 환산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보통은 여기 지문에서 이렇게 주지 않는데 여기서는 6,000이라고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80 곱하기 50 곱하기 60을 우리가 6,000 세제곱센티미터로 나누면 몇 킬로가 나오죠? 40킬로가 나오죠? 그래서 무게는 30kg고 부피로 환산했을 때는 40kg로 나오니까 당연히 큰 쪽을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0kg를 기준으로 해서 항공 kg당 5불을 적용하면 우리가 내야 할 운임은 4, 5, 20, 그쵸? 200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문제 한번 다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다 학습을 하셔서 다음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